인사를 교수님 네. 저희 이제 행정학과 학과장님이신 조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행정학과 미모를 담당하시는 조교님 정재인 조교님 그리고 이제 가깝지만 멀기도 한 서울지역대에서 한지연 회장님 모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양두현 수석 회장님 모셨습니다. 성과관리로 이제 3학년 과목이고요. 네, 교수님이 전공으로 하시는 조직 인사 성과 관리 뭐 그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수뇌 강의를 하는데 사실 인천지역대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 하는 수뇌 강의예요. 그래서 되게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원래 밴드 하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밴드도 하고 카페에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연합회 사회과학대 연합회에도 말씀드려가지고 사회복지학과랑 법학과랑 그런 분들이 다 올려주시겠다고 홍보해주시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와 이번에 대박 나는 거 아닐까? 뭐 어떻게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떡하지? 엄청 고민했는데 와 좀 있으면 오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공공영역의 성과와 평가 강의를 해주실 조경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천지역대학에 자주 오지만 또 이렇게 특강으로 와서 더욱더 반갑고요. 다 아는 얼굴이구만이라고. 근데 우리 회장님 많이 애써주시는 거 알고 있고, 네, 오늘 인천지역대학 오면 또 항상 이제 그 사진 찍어주시는 저희 선생님 너무 늘 반갑습니다. 고맙고 우리 행정학과에 또 많이 도와주시고 애정을 있으셔서 감사드리고 서울지역대학은 들으셨는데 왜 또 오셨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 서울지역대학에서 할 때 인천지역대 회장님도 들으셨는데 네, 또 하게 됐습니다. 그 성과관리로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회장님만. 다행히 이제 다른 분들 안 들으셨으니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강의는 사실 좀 영상 강의를 이제 찍을 때 카메라를 이제 저렇게 앞에 놓고 찍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몸도 이렇게 돌리고 눈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를 앞에 놓고 혼자 찍으면 굉장히 힘들고 외롭습니다. 일단은 그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라서 조명을 굉장히 세게 때리고 밑에 이런 뭐 카페트 같은 것도 이렇게 깔려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덜한데 여름에 힘든 그런 것이 있는데 뭐 가을 겨울 이럴 때는 한 30분 40분 지나면 컥컥 막혀요. 건조해서. 근데 이제 여름에 힘든 게 뭐냐면 에어컨을 못 틀어요. 스튜디오라서 네, 에어컨 소리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약간 공사를 해서 뭐 바람이 조금이나 들어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빵빵하게 틀어놓고 강의 촬영을 시작할 때는 끄고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막 거기다가 조명 때리고 막 그러다 그러잖아요. 여름에는 힘듭니다. 거기다 이제 메이크업 저는 이제 남자니까 그런 걸 받는 게 익숙하지도 않아요. 메이크업을 두껍게 받고 하다 보면 막 힘듭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더 힘든 건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신 학생분들은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온다고 하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있고 그 밑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지금 나온 거랑 똑같은 게 거기 나와요. 근데 글씨를 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죠. 뭐 성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PD님이 그럼 중간에 한번 교수님 근데 가능하면 카메라를 보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분들이 왜 눈을 자꾸 아래로 가느냐, 왜 눈을 맞추지 않느냐 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어렵죠. 물론 이게 쓱 보고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사말만 이렇게 하고 뭐 할 때는 정신 없으니까 막 하는 거죠. 밑에 읽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찍거든요. 저는 2개 찍는데 하나 찍을 때 한 50분 정도 찍는데 이제
하나 찍고 나서 두 번째 찍을 때는 막 목도 가고, 네. 땀도 이렇게 막 오는데 또 이제 옷은 갈아입고 입어야 되고, 이제 옷을 두 벌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갈아입고 또 처음 만난 것처럼 안녕하세요 조경희 교수님.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노력과 그런 거에 비하면 뭐 별거 됐냐마는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놓고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제가 출석 수업을 계속 다니고 어제도 제가 대전 갔다 왔는데 우리 행정학과가 학생 수가 감소는 하고 있죠. 감소는 하고 있는데 다른 학과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감소세가 조금 적은 편인가요? 아 많아졌다고? 특이하네. 다른 학과는 거의 다 떨어지죠? 그 생각보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젊은 층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특징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20대, 30대의 비중이 한 50% 정도 넘는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현상이고요. 이 말씀을 다른 학과 교수님들과 이제 나누었더니 특히 이제 관광학과 교수님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학과장님 관광학과가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관광을 좀 즐겁게 다니시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목적에서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학생분들이랑 현장학습 같은 걸 간다고 하더라고요. 관광 현지, 관광지를 그게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 강원도에 뭐 루지 같은 거 타는 거 있잖아요. 썰매, 큰 썰매 이런 거. 근데 버스에서 딱 해서 우르르 같이 이제 교수님이 인솔해서 갔는데 연세, 나이 제한 때문에 그걸 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과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학과에 전화 오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학과는 그러진 않죠. 종종 있나 본데? 표정을 보니? 한 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네. 다른 학과는 꽤 많은데 우리 학과는 이제 그렇진 않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젊은 분들이 많아지면 학생회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일단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출석 수업 가면 그냥 조용히 깔끔하게 강의 듣고 그냥 조용히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남아서 좀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좀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말씀을 꼭 드리기도 하는데 또 이제 어색하게 다들 일찍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장님들 참 많이 고생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감사와 위로의 말씀. 아니 오늘 막 열심히 홍보하셨는데 막 올 사람이 적다고 하시길래 네 서운해 하시길래 이제 그런 맥락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 날씨도 좀 좋지 않은 날씨인데 이렇게 많이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래도 해봐야겠죠. 자 공공연의 성과 평가 이제 강의를 다들 듣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성과를 관리를 할 필요가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네? 왜 성과 관리를 해야 할까? 효율? 가만히 계세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성과를 관리한다는 건 무엇이고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인사 관리는 왜 필요해? 조직 안에 사람을 관리해야 되니까. 조직 관리는 다 조직이잖아요. 공공 조직 그렇죠? 그거는 쉽게 와 닿아요. 재무 관리는 왜 해야 돼? 우리 문명희 교수는 하시고 돈은 잘 써야죠. 그리고 그 돈은 여러분이 낸 세금이니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성과 관리는 왜 해야 돼요? 성과 관리. 그런 부분
보면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과는 그래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이제 이룰성과 과실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양한 단어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리절트, 아웃컴, 프로덕트, 그렇죠. 결과물, 뭐 과실, 뭐 결과, 이것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공공영역 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과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성과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퍼포먼스라고 하는 단어도 언제 써요? 연주 이런 거 할 때 그냥 그 친구는 퍼포먼스가 좋아는 뭐예요? 앞에 세워놓으면 뭔가 춤추고 노래하고 잘한다는 얘기. 또는 일을 할 때 뭔가 좀 잘 나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죠 우리가. 근데 이 퍼포먼스는 우리 연주자, 연극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사람이 뭔가를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악을 쭉 듣는 과정, 또 연극을 쭉 보는 과정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것, 수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면 성취 결과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즉 마지막에 딱 떨어지는 결과물, 과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결과적으로 그 열매가 맺혔는가, 그리고 그 열매는 무슨 맛인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두고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과 관리에서 성과는 그렇다 치고 관리는 뭐냐?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어떻게 올까? 또는 이따가 오늘 저녁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외에도 뭐 하루하루를 생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여기에 얼마의 노력을 들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일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다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여기 인천지역대학에 오는데 버스를 타고 갈까? 운전을 해서 올까? 택시를 타고 갈까? 걸어서 올까?에 따라서 교정의 루트도 달라지고 들어가는 시간, 비용, 나의 체력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언제쯤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예상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우리는 순식간에 다다다닥 돼요. 그러고 나서 뭔가 결정을 하고 쭉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황에 대한 파악,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예측, 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평가와 반성 등 복합적인 과정이 사실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행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나? 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성과 관리는 성과라고 하는 어떤 전 과정적인 내용에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을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비전, 전략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행정학과 친한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행정학과 친한 단어는 아니고요. 자,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고요. 인천 지역은 어느 당이 이겼나요? 몇 대 몇인가요? 민주당이 12. 네. 2. 오,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시장님이 국힘이죠. 예. 하긴 어제 대전 갔다 왔는데 대전은 민주당이 전승했고 여전히 대전시장도 국힘이신데 우리나라 국민들 참
예민하고 절묘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나는 기사가 뭐였습니까? 정부의 재정이 약간 좀 구멍이 날 것 같다. 얼마? 80조. 다음날 120조.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자, 정부 재정이 죽으면 무슨 얘기예요? 정부의 재정이 빵꾸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는, 걷어들여야 되는 세수, 그다음에 써야 되는 돈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것이 예상과 결산을 보통 맞춥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있는 세수 예측에서 구멍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 또 4월 첫 번째 분기에 얼마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지 내년에 25년에 그것을 돈을 딱 걷어들여서 주머니에 딱 차고 25년에 이렇게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벌써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업을 감축할 겁니다. 그렇죠? 감축하고 사람을 뽑아야 될 걸 안 뽑고 여러분이 사장님이야. 가게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5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5천만 원이 아니라 3,500밖에 못 벌었어. 하반기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죠 당연히. 그렇죠?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줄이고 하는 사업을 줄이고 근데 직원을 줄이는데 어떤 직원부터 잘라내야 돼요? 월급이 많이. 윗사람부터 잘라야 돼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을 잘라요? 회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안 받으시잖아요. 아, 그렇지. 들고는 죽어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잘라요? 사업은 어떤 사업부터 줄여야 돼요? 신규 사업을 안 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기존 신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 예산을 머릿속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못하는 건 당연해졌어. 근데 그것도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100억 들어갔으니까 내년에 100억보다 더 들어가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막 70억, 80억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30억 잘라야죠. 무슨 사업 잘릴 거예요? 성과가 나는 성과가 사람을 잘라도 성과가 안 좋은 집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1차,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란 뭐 이스라엘 날리고 하잖아요. 기름값 왜 이렇게 비싸죠? 그죠? 1,700원 막 오르죠? 그래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서 그때도 한번 경제가 잘 안 됐어요. 세금이 안 거치네. 기업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부가 돈이 안 거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걸 거의 처음 경험한 거예요. 거의 처음 세게. 이후에는 이제 많은 걸 경험하죠. 우리가 서프라임도 경험하고 IMF도 경험하고 막 하는데 이때 어쨌든 처음 이런 걸 경험하다가 정부가 전 세계 정부가 깜짝 놀라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된 거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돈을 아끼는 데에 이제 그런 기법들을 아주 잘 사용하던 전문성이 있는 데들은 민간 기업들이었어요. 민간 기업은 이윤에 따라 움직이죠. 그렇죠. 잘 안 팔리는 그런 물건이 있으면 아무리 시장에서 평가가 좋아도 없애버리죠. 단종시켜버려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정도 개선하고 개선품도 나오고 하면서 원가를 계속 절감하려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더 비싸게 팔려고 하고 가진 노력을 다해요. 그러한 노력을 공공에서도 배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성과관리 제도를 공공에 넣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공에서 성과관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IMF 때 매우 크게 전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죠. 그때 공공 영역에 대부분 많은 혁신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고요. 민영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정규직 공무원 비정규직 도입이라든가 성과관리 도입 같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는 2000년대 이후부터에서야 들어오게 됐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뭔가 관리는 했었죠. 관리는 뭐 평정, 그 친구 뭐 일을 잘하네 못하네, 뭐 그다음 휴가를 며칠을 썼네, 뭐 월급은 어떻게 됐네, 뭐 그냥 그 정도만 관리를 했지만 실제로 일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내는가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 실패로 큰 정부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비효율성에 대해서 반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NPM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물결이 이제 크게 불게 되었고요. 이 NPM의 물결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제 성과관리가 도입됐다 정도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IMF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때 기업들, 민간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괴로워졌고 전 부문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크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경쟁적이 되었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NPM의 물결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NPM을 행정학에서 이 NPM이 과연 끝났는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제가 공부를 한창 할 때 2010년대 정도에는 이제 NPM은 끝났고 다음에 패러다임으로 거버넌스의 시대가 왔다. 협력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 NPM은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계셨지만 조금 더 지나고 나니 더욱더 가혹해지는 그렇죠. 어떨까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경제가 지난 정부에서는 코로나 처리하느라고 사실 바빴고요. 이번 정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겠죠. 그렇죠? 세수가 지금 당장 내년에도 그렇고 그 내후년에도 이제 국제 정세와 더불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신공공 관리론에 따라서 기업이 어려워지고 정부가 어려워져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한다? 더욱더 마른 수건을 쥐어짜게 되고 마른 수건 쥐어짠다는 얘기는 성과 관리 같은 것들이 더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의 성과를 강조, 고객 중심 운영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렇죠? 정부 조직, 공무원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내보내면 누구를 내보내느냐? 실적이 낮은 사업을, 성과가 낮은 사업을 자를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단순히 그냥 살펴보고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각자가 각 조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또 공공기관, 공공영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임무, 비전,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이 표의 이 그림에 대해서는 어느 성과 관리나 조직 관리 어느 교재를 피더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임무는 뭐고 비전은 뭐냐? 자,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어디 공공기관이 있을까요? 하나만 말씀해 보시죠. 응? 어디? 그거 있을까? 저는 수정 그래. 여기 왠지 기차 표만 끄는 책이 있을 것 같은데. 기관사요. 장상을 하려고 하시네. 요즘에 한잔 시끄럽잖아요. 한전. 회사소. 네, 가치. 자,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 미션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력 수급 안정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한전의 미션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미션. 조직 고유의 사명과 역할. 미션은 조직의 존재 근거입니다. 미션을 설정해 놓았는데 조직이 그 미션을 더 이상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조직이 없어져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비전은 뭐냐? 비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미래상. 기관이 5년 또는 10년 이후에 달성해야 할, 이르러야 할 그러한 곳입니다. 스마트 에너지 크리에이터. 당황스러운데? 스마트 에너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대요. 한전. 그렇대요. 그래서 스마트 에너지는 뭐고 크리에이터는 뭐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새로운 것을. 네. 세계적인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들이 있고 경영 방침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더 정확히는 전략 목표 같은 것이 이제 아까도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요. 그 아래 전략 목표들이 몇 단계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성과 목표들 하위 개념들이 좀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죠. 이 아래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어떻게 이르러야 한다. 그것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또 짜라라라라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조직도랑 그대로 매칭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부서를 팀들 그 안에 개인들이 제가 관리하는 지표들이 딱딱딱딱 매칭되어서 이것을 각 사람들이 내가 담당한 지표를 달성을 해내면 그리고 그것이 상위 성과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고 또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해서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비전의 달성에 기여하는 그래서 미션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잘 짜여져 있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성과 관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바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썩 잘 맞지는 않습니다. 조직도 따로 있고 비전 체계 따로 있고 그러한 상황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략적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서 뭔가 나가는 그러한 방식의 관리 체계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성과 관리 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과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략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체계. 그래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조직 구성원 이해에 전체적으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조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몸을 담고 일을 해보시거나 하셨을 때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시정, 우리 구청장이 하시는 어떤 무엇에 연계되어서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다 구성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전략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에서는 모든 구성원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을 완수하면 자연스럽게 궁극적으로 조직의 비전과 임무 달성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체계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의 도입은 돈을 아끼고자 해서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것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앞에 주어진 일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목표, 그다음 단기적인 목표, 이러한 또 세부적인 목표, 커다란 멀리 있는 목표,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다 타다다다 기계처럼 딱 맞춰 들어가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위에서 관리층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직원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그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과 관리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혹시 그 공공조직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근무하시거나? 그리고 나도 수고했는데. 그렇죠. 뭐 지표관리 같은 거 받아보셨죠?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죠. 네. 일단은 좀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난번 서울지역대학에서 강의되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따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공공영역에서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공기관, 뭐 캡코 아까 얘기한 한전이든 코레일이든 이런 것은 조금 더 명확해요. 왜냐하면 거기 어쨌든 뭔가 생산을 하고 돈을 받고 돈을 벌고 명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이제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서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지 잘하는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 만족도 같은 것을 많이 봐요. 가장 편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공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내가 서비스 처리를 몇 번 했다 중요한 일.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왜 일을 하는가?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를보다 어쨌든 행정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래도 만족도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고객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객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도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고 나면은 ARS에서 전화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해준 적 있으세요? 아니면 끊어버렸어요? 해준 적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있죠. 네. 여러 가지 뭐 신속하게 잘 받았냐, 친절하게 받았냐, 그다음에 뭐 충분히 뭐 만족하냐, 뭐 그래서 다 물어보는데 나중에 한번 더 물어봐.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만족하냐, 이런 거 다 물어봐. 그래서 고객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고객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부분에서 또 있고 대응성이라고 하는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또 투명하게 정보를 잘 공개하고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도 정보 제공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충분히 많이 하는 빠르게 줬냐 뭐 이런 필요한 정보를 꼭
옛날에는 이러한 개념에 너무 이제 몰입이 된다 거지. 빨리빨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화를 빨리빨리 받는 거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됐어요.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평가가 있었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게 2010년도 전에 아마 대부분 없어졌죠. 네, 그러면 서울에서 강의하는데 파주에서 오신 분이 저희 아직도 하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게 왜 우리가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돈이 없어서. 공공에서 돈이 없습니다. 공공에서 돈이 많으면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나 함부로 펑펑 쓰는 것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피해야겠지만 굳이 이제 하고 있는 오늘 여기 아까 방금 재능조교가 이야기했는데 과학이랑 행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막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시청에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산이 부족하면 시청에 많이 인천시 재정이 부족하고 저런 것도 못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부터 할 수 있고 어떤 것부터 못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난 것처럼 80조가 부족하든 100조가 부족하든 간에 내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분명히 더 커질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정권 들어서고 나서 R&D 예산이 줄었죠. R&D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 더디니까 감축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느 분야부터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감축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공공영역에서도 성과에 대한 관리, 성과 지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공공에서 왜 성과 관리를 하기 어려운지 또는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은 그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성과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목표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방송대 생활을 하다가 또는 학생회에서 필요해서 우리 재현조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 제가 임무를 줘요. 재현조교는 하루에 전화를 10건을 처리를 해라. 여러분의 학생의 유명 서비스 10건을 처리해요. 한 달에 뭐 한 200건, 휴일 빼고 한 200건 처리해야겠죠. 마지막 날, 월 말에 가족으로 가면. 네, 들어오십시오. 아니에요? 팀장님 들어오셔야 되나? 가져오라고 하면 200건 했어? 200건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성과에 대한 지표는 민원의 처리, 민원의 처리에서의 목표는 200건이고 뭐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업무도 아마 성과 관리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과에 대한 계획, 한 달에 200건을 해라 라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장이 가능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요구를 그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무원분들 또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제 자신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돼야 되고 누가 보아도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한 개념을 한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좀 여러 가지 더 예시를 보여드릴 수도 있긴 한데 다들 이제 너무
평가를 다니거나 컨설팅을 해보거나 하면 정말 자신이 하는 업무 중에서 숫자들이 나오는 것들을 다 쪼개서 그것을 다 모아서 100점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원조교가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이제 전화, 민원을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교수님들을 도와서 뭐 출석 수업을 도와주는 거, 또 뭐가 있을까? 행정 처리,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전화를 학생에 대한 민원 처리를 2,000건. 아 미안해 200건. 몇 건이었지? 200건. 전화. 그다음에 공문, 행정, 공문을 한 달에 150건. 아닌가 너무 많나? 우리 재원적으로 공문 되게 많이 만드는데 한 달에 몇 개나 만들까? 아니야. 하루에 한 6개씩 오래. 사용조교랑 합쳐서 하루에 막 10개가 될 때도 있어요. 실제로. 50건, 100건 합시다.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또 뭐라고 했지? 출석서. 교수님들 지원. 출석 수업을 뭐 교수님이 20건 나가도록 도와준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요거 200건 했을 때 요것이 30점. 요거 했을 때 요것이 40점. 이렇게 나타내서 30점에서 100점이 나오도록 딱 만들어놔요. 보통. 실제로 우리 방송대 교수님들도 교수님들 성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저 이런 활동하는 거 몇 개 하면 점수 채워져서 얼마, 희숙성 몇 개 하면 점수 어떻게 채워져서 얼마, 강의 몇 개 촬영하면 희숙 얼마 채워져서 얼마. 여러분들 기관에서 아마 하시는 것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좋아 보이고 깔끔해 보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묻습니다. 왜 이게 30점이고 이게 40점이고 이게 30점이냐? 기준이 왜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이 기준이 적절할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일만 해도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하는 업무들을 싹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의 지표를 많이 만드시는데, 이러한 경우는 아주 안 좋은 지표라고 말씀을 저는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 아까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라고 했죠. 아까 우리 한전이 미래의 뭐 스마트 에너지 모시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표를 자기가 하는 업무들을 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요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무언가만 특별히 하나만 딱 관리해서 도전적인 목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 행정학과 특징이 뭐냐면 다른 학과에 비해서 학생에 대한 친절도가 매우 낮다. 실제로는 매우 우수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2등 했나? 3등 했나? 전화 친절도. 그치? 전체 학과 중에서 1등은 못했어요. 근데 2등 정도 했어요. 그래서 상도 받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낮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건 됐고 전화 만족도만 지난번에 3.5점에서 이번에 4.5점이다.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죠.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이것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을 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재현조교가 조금 더 똑똑하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교수님, 실제로 학사 전화 처리 200건이 힘듭니다. 150건 하시죠. 150건 하고 공문도 100건 말고 80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점이 채워드려요. 왜 그렇게요? 올해 달성하고 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다음 해는 보통 목표를 어떻게 하죠? 높이죠. 200건 했는데 다음에는 220건 하라고 하고 100건 하라고 했으면 다음에 120건을 기대하고,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이제 뒤어보면
가능한 목표를 낮게 잡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 체계, 타겟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해서 도달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고민을 하는 체계 같은 경우에는 톱니바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가면 톱니바퀴는 한 방향으로만 돌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응밖에 됐어. 역행이, 역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차 하면 업무비 사업 담당자의 의지가 공격시켜 그 설정 수준이 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과 지표를 나게 설정하실 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족도가 너무 높아. 우리 기관이, 우리 부서. 그래서 우리 기관이 5점 만점에 4.7이야. 이걸 우리가 자랑을 해야겠다. 딱 박아놓는 순간 다음 해에 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표치는 더 높게 설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인지하시는 구성원은 가능한 목표치를 낮게 설정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 같은 것은 다른 지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재훈주가 하루 종일 전화통만 붙잡고 있고 처리를 하는데도 한 달에 200건이야. 근데 다음에 이걸 계속적으로 지표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야. 빼면 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적절하다. 문턱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목표치가 딱 제시되는데 재훈주가 한 달에 전화 200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유난히 올해는 이번 달은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가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전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모처럼 전화들이 다 짧은 상담이에요. 그래서 2주 만에, 3주 만에 200원을 채웠네? 마지막 주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80점만 넘으면 엄마 이거 사줄게.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만 합니다. 그만큼만 하죠. 그러한 것들을 문턱 효과라고 합니다. 목표치가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만 기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턱이 너무 높다고 느껴질 때 엄마 내가 8점 어떻게 맞아? 나 공부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뭐냐면 개인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고 싶어요. 즉 나는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제어조교는 업무를 가장 힘을 적게 들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성과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목표가 딱 설정이 됐을 때 그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효율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저기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겠죠.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너무 힘들게 하고 포기해버리죠. 또 너무 낮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잡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얘기고요. 또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 이 재능들보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죠.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설정을 해요? 궁극적으로 미션 비전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교의 역할로서 학사 서비스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죠. 근데 요거에만 너무 집착. 200건 채워야 돼. 200건 채워야 돼. 그러면은 불친절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행정에서 의미가 없는 공문을 막 남발한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한 것이 되면 실제로 우리 공공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정이 가능한데 일단 정책, 행정, 이 돌아가는 과정에 따라서 보거든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예산과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죠. 투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산출물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늘 이 특강에 투입된 건 뭐예요?
회장님의 노력, 그렇죠? 우리 여러분 학생의 노력, 그다음에 재현주의 노력, 또 저도 왔죠. 또 우리 카메라 촬영해 주시는 선생님도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었어요? 얼마 들었겠죠. 학생에서도 얼마 들고 뭐 그랬을 거예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과정, 활동.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다. 그렇죠? 산출은 뭡니까? 산출과 결과는 뭘까요? 이 부분이 좋은 거예요. 자, 산출은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이 15명이죠. 강의는 몇 시에서 시작해서 몇 시에서 1시간 동안 강의를 또 보통 그렇습니다.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다 정도 그런 것들. 그냥 산출은 이 활동의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숫자들, 결론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결과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 결과는 이 정책이 운영된 목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수강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 15명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막 사람이 더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 지식을 조금이라도 쌓고 이해를 높이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다 우리가 침묵의 기회를 갖고 이러한 것들이죠. 이것과 이것은 그래서 질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숫자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 재운조교에 한 것도 사실은 그래요. 전화를 민원 처리를 한 200건을 한다. 이거는 사실 산출물에 가까워요.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무언가가 만들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지표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몇 명 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예산 얼마 들었나. 이런 것. 과정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를 지켜보는 것이고. 산출은 그래서 몇 명의 학생이 강의를 들었나. 이런.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산출 지표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편하고 쉬워요. 편하고 쉽고 자동적으로 숫자가 나오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우리는 정책이 또는 사업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족도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정량 지표는 자동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 불가능하고 플러스 확보할 수 있다. 증감률, 건수, 금액, 면적 인원, 시간 발생률, 달성률, 지수 등입니다. 건수 나오죠. 자동적으로. 이러한 것들 나오는데 정량 지표는 평가자가 주관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자동적으로 숫자가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숫자 떨어져서 점수가 따라라라 가고서 100점 만점으로 딱 떨어져서 1등부터 100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거 너무 좋아. 이거는 뭔가 왜곡이 들어가고 문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재훈적으로 미안해 자꾸 해서 어쩔 수 없어. 오늘 하얀 분조가 안 와가지고. 자, 이게 정량이죠. 전화가 오는 거 200번 처리, 공문 처리 100번,
교수 출석 20번씩 왔어. 뽑아가지고 정량이에요. 근데 이게 객관적인가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30이고 이건 40이고 이건 30점에서 1점이 나와요. 왜 이렇게 잡았어? 주관적이죠. 임의적이죠. 주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임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왜 200번에 대한 목표? 왜 이건 100번이야? 왜 이걸 목표를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졌을 때는 점수를 어떻게 깎을 거야? 이러한 것들은 전혀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다녀보면 여러분들의 지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회사 내에서 이런 걸 살펴보면 멋지게 아주 객관적으로 복잡한 수식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무조건 다 이런 게 멋지고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사실은 이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실제 현실에서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이 있죠. 유리하게 구축되도록 일부 데이터를 시사상수하거나 수식을 조작하는 문제는 있기 때문에 정량 지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러한 부분은 그 성과관리 또는 교직, 인사관리에서 성과관리 부분, 이선수 교수님 하시는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성과관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공 영역에서는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교재들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가 석사 과정 때 그리고 석사 논문을 성과관리로 썼는데 그때 지도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하면서 많이 평가를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의를 받기도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저도 많이 느끼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영역의 성과를 도입된 것은 정부의 효율성, 즉 돈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공공영역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민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용하던 경영관리 기법을 정부에다 갖다 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드는 이제 재료 쪽에는 보내주고 제가 많이 드는 예시가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대통령과 술자리를 가지신 분이 계시던데, 네, 그렇죠.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배웠나 봐요. 그분이 지금 대구시장이시죠. 대구시장 전에 뭐 하셨죠? 도지사,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 하셨을 때 이분이 하신 게 뭐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진주의료원이었어요. 진주의료원을 닫았어요. 왜? 적자. 반대쪽에서 뭐였어요? 안 된다.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단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뭐라고 만들어준 거다? 공공성이고 지역 주민에 대한 형평성이다. 하지만 당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거 다시 공정문제할 때 복구 등반하는데 얼마 전에 대구 지역대 가서 강의하는데 진주에서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경남도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직 복구 안 됐대요. 경남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도 광역 단위의 의료센터가 없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옳으냐 그러냐, 바람직하냐의 문제. 돈을 아끼는 게 옳은가요? 돈을 아끼려면,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해지면 복지정책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정책 같은 것을 예산, 재정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는 건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것은 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이것을 판단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거나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이게 아마 2014년 5년 그쯤입니다. 시간을 바꿔서 2021년, 22년에 어떤 도지사가 방역의료센터 문을 닫겠다. 코로나 한복판에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공익의 공공성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그때 다른 판단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들어간 생활관리 제도가 언제나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가치를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죠. 상당히 모호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하냐?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게 중요하냐? 제가 지난번에 오늘은 이제 사용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이번에 서울에 살 때 조교 A는 조교 A는 전화를 10건을 처리해요. 민원 하루에. 여기는 하루에 20건을 처리해요. 누가 더 우수한 조교예요? 누가 더 우수한 조교예요? 하영 조교 아니 재영 조교는 누가 더 우수한 조교예요? B가 더 좋아?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얘 그거 안 됩니다. 얘 그거 학생 차에 문의 전화해보세요. 그거 저희 거 아닙니다. 다른 데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쳐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결과 어떤 산출물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 학생이 우리 행정학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많이 와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 배경하에서는 이 비조가 더 중요하겠죠. 학과장 입장에서. 근데 우리 학과가 지금처럼 아주 작고 소중해. 작고 소중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지금부터 이제 잘 화합하고 단합해서 이제부터 해야 돼. 그럴 때는 하나하나 학생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대해주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의 민원 서비스, 대응 서비스 제공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때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누가 더 우수한 교사님? A반, B반, C반이 있어요. 학급에 요즘에 한 학급에 몇 명이죠? 몇 명 안 되죠? 20명 되나 요즘에? 몇 명이에요? 제가 아직 예방을 해서 학교를 아직 보내지 않아가지고. 초등이. 근데 그리고서 이제 학년당 반이 몇 개 안 되죠. 한두 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총 애들 전교생 이렇게 모여도 네, 굉장히 쉽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한 반에서 60명, 오전이니까 12반, 13반이고 그래서 예전에 학교 하나가 뭐 학생이 막 3,000명 넘고 막 그랬죠. 옛날에. 요즘은 100명이나 될까요? 요즘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어렵네요. 자, 어쨌든 옛날로 칩시다. 한 학교에 40명 있어요. 10명은 우수하고 20명은 보통이고 10명은 성적이 안 좋아. 그럴 수 있죠. 모든 조건을 붙잡아 합시다. A 선생님은 이 10명의 학생을 가지고서 엘리트반, 우수반을 잘 운영해서 여기를 스카이로 보냈어요. B 선생님은 여기 이제 20명 학생, 10명 학생을 다 4년제에 보냈어요. 보통으로 적당히 잘해서. C 선생님은 여기 이 학생들, 얘네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 관리를 들어가서 이 10명의 학생을 가지고서 4년제 또는 2년제 전문대에 넣었어요. 누가 가장 우수한 선생님? A다, B다, C다. 다들 C, A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현이요. B, A 아니면 C, B는 그냥
있나요, 보통? 자, 이제 C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어떤 성향으로 바꿀까요? 뭐 이렇게 좀 같이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관리를 안 해줘. 스카이를 못 갔어. 괜찮아요? 그거는 본인의 노력. 아. 네. 혜택을 골고루. 반성해. 여기에 보낸 회장님도 반성하십시오. 야, 그렇구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누가 제일 좋은 선생님? 플래카드만 붙일 수 있죠. 플래카드 10개를 붙일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님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까요? 이게까지 다를 수 있죠. 그 당시에 교육 정책이 어떤 방향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굳이 표창 같은 게 하나 내려온다면 여기가 이제 미담 같은 게 제조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누가 멋진 선생님이야? 네? 학생이 난데 난 여기 있어. 또는 학생이 여기 있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 1, 2, 3등이 가려져야 되잖아요. 지표를 어떻게 만들까요? 4년제 보낸 거에 대한 학생의 여기 뭐 한 명당 5점씩 주고 2년제 보내면 3점씩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스카이 보내면 10점 줘. 이런 식으로 하면 점수가 나오겠죠, 뭐든지. 근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성과급은 줘야 되는데 여기 성과급은 줘야 돼. S등급, A등급, C등급은 줘야 돼. S, A, B, C. 어떻게 결정하세요? 어떻게 할까? 실제로 선생님들 성과급 받아요, 여러분들. 저도 받죠? 그치? 맞아. 나 지난번에 A 받았니? B 받았니? 아무튼 뭐 받았어. 그래요.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뭐예요? 누가 더 우수한 공무원? 아까 이건 했네. 네. 2년 29년. 누가 더 우수한 경찰입니까? 범인을 100명을 공부했다. 이거는 경찰서로 합시다. A 경찰서, B 경찰서. A 경찰서는 100명을 잡았어. B 경찰서는 10명을 잡았어요. 누가 더 우수한, 누가 더 뛰어난 상을 받아야 되는, 또는 이제 성과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부서예요. 경찰서예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 잡범죄, 강력범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범 100명을 잡았으니까 우수하지 않은 일을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점수를 어떻게 줘? 잡범 하나당은 1점 주고 강력범 하나당은 10점 줄 거야? 객관적으로 보이잖아.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지표를 만들어서 해서 점수를 빼고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강력범 한 명은 잡범 10명의 가치가 있어요? 그쵸? 강력범의 기준은 뭐야? 강력범. 살인, 강간 그런 거야? 잡범은 기준은 뭐야?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민간은 쉬워요. 민간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화, 판매화. 그쵸? 얼마나 좋아요? 그 친구가 얼마 팔았어? 얼마나 벌었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 경찰서와 B 경찰서 중에서 등수를 매겨서 어디는 인센티브를 주고 어디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예산을 늘려주고 줄이고 또는 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다 잡범이고 그런 거 다 빼고 똑같은 조건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조건에서 여기 100명을 잡고 여기 10명을 잡았어요. 누가 봐도 여기가 더 잘했어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 예산을 어디로 높여줘요? 진짜로? 여기 예산 빼서 여기다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죠, 기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식이에요. 다음에 사람을 뽑아야 돼. 티오 어디 먼저 줘요? 그게 맞아요? 네? 이해를 실어줘서 그럼 여기 주민들은 무슨 죄야? 여기 주민들은 지금 여기는 다음에는 막 8명 잡아. 다음에 딱 6명 잡아. 계속 바꿔. 그렇죠? 여기는 100명 잡았는데 예산 더 주고 인력 더 주고 다음에 110명 잡아. 살기 좋아요. 여기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럼 어떻게 못하는 데에다가 왜 못했냐고 가서 물어봐야겠죠. 왜 못하냐고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력 좀 더 주세요. 우리 장기사기 예산 좀 더 지원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너는 지원해줄게. 지원해줬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다음 해는 여기 어떻게 돼요? 야, 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우리도 하지마. 우리도 꼴찌. 그래야지 드디어 지원 받아. 자, 우리 행정학과. 이제 더 아픈 얘기. 우리 학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학생 수에 따라 티오가 있죠. 우리가 지금 2,000명이 언더기 때문에 가장 2,000명 기준이 가장 낮은 기준이에요. 2,000명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낮은 기준에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교수님을 한 분 모시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패했고 그 한 분을 모시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언제 모실 수 있는가 답답하게 어렵어요. 근데 이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요. 똑같은 문제죠. 우리 그리고 뭐 다른 지원 금액 이런 것도 다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겁니다. 심지어 조교수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조교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결된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어려운 학과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피드백 방향성을 바꿔서 더 낮은 곳에 더 큰 지원을 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기 오늘 행사한다고 했죠. 사업이 2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100억인데 60억으로 줄었어요. 근데 100억 가지고 2개의 사업을 했는데 50억이더라고요. 50억 플러스 50억. 하나는 복지사업, 하나는 행사사업. 행사사업 필요하죠. 오늘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막 가서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상장 받고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자, 근데 해봤더니 보통 복지사업은 힘들어요. 명상이 어려워요. 정책대 상주에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가 좋아요. 더 좋아 왜 안 주냐,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뭐 이런저런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행사는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고 잘 이루어졌고 참여자 많이 있고 그래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에 100억에서 60억으로 떨어졌어요. 뭐부터 살리고 뭐부터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정책, 여러분이 과장이다. 여러분이 담당자면 내 사업 담당자면 내 사업 죽이지 말라고 해서 읍소하겠죠. 근데 그 읍소를 다 듣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과장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둘다 축구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이것도 방법이에요. 또는 4대2가 될 수도 있고 2대4가 될 수도 있고 5대1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를 죽일 수도 있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민들입니다.
그냥 점수를 단순히 내고 지표를 보고서 점수를 내고서 이제 쭉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매우 삭막해지는 결과가 나거든요. 매우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행사를 안 할 거예요. 복지 사업을 없앨 거예요. 복지 사업을 없애면 부총장님 다음에 당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행사 매년 하던 걸 안 하네. 오늘 과학의 날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과학의 날이 있는데 행사를 안 해. 과학의 날이 없나? 그럴 수 있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자. 그래. 둘 다 평가를 했어요. 평가도 했는데 요거는 65점 받았고 요거는 90점. 평가 결과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90점 받은 행사성 사업은 최고의 사업이고 이거는 미흡 등급을 나온다. 이건 매우 우수, 매우 미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미흡한 사업입니다. 기관의 주요 사업 예산이 제한적이고 또는 동일한 예산이라도 어디에 더 실어주고 더 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담당자의 내년 승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얽혀 있을 거예요. 담당한 팀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 이제 정보 업무 평가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 부처의 운영에 대한 것도 하고 공공기관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 평가. 정보 업무 평가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공공기관 사업, 공공기관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공공기관에 돈을 주는 게 기재부입니다. 여기서만 봐도 이제 돈에 관련된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기재부가 하는 공공기관 평가도 그렇고 중앙정부가 하는 정보 평가도 그렇고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웁니다. 물론 이렇게 발표는 하지 않아요. 우수한 거 이렇게 덩어리여서 미흡한 정도만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지표들은 조직의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거, 조직 관리 부분, 인사과 관리 부분, 재무 관리 부분,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인 기여나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조직에 대한 기관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그런데 비슷한 지표로 비슷한 지표의 틀을 넣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일정부터 꼴찌를 줄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시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의 3 이렇게 딱딱딱 잘라 그리고 가정에서의 학교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똑같은 틀에 여러분을 놓고서 점수를 내면서 점수를 나오고 줄여서 굉장히 기괴하죠. 그러한 것이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이 기관 전체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권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나 최근에 트렌드한 부분에서의 지표들이 많이 묻어납니다. ESG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나거든요. 사회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뜯어보면 무슨 게 있냐면 그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기업들에서 사서 써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공 물품을 그런 데서 사놨으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0.3점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A4 용지는 그 브랜드를 쓰는 겁니다. AA 같은 비싼 걸 쓰지 못해요. 뭐 어디 장애인 어디서 만든 그죠? 그런 걸 쓰고 여러분 공공기관에서 종이컵이나 뭐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다 뭐 그런 것을 씁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어려운 게 숨만 쉬어도
되게 좋은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평가를 다녀본 중에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 산림청 같은 곳이에요. 산림청은 활동만 해도 나무가 심어지고요. 자연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데이터가 팍팍팍 나와요. 좋아요. 폐경 같은 데는 아주 죽어납니다. 폐경 같은 데서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요. 그런 데는 매우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통일부, 외교부 이런 데 굉장히 힘듭니다. 하는 활동 자체가. 그래서 또 이제 단기적으로 딱 결과가 통일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산출도 안 나와. 결과뿐만 아니라. 외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외교부에서 가져온 거 딱 보면 뭐 있느냐. 어디랑 회담 몇 번 했어요. 어디 몇 번, 그 어디 가서 무슨 G20 뭐 이런 거 참여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좀 고생하셨네요. 하면서 이렇게 가죠. 그런 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냥 평가 지표요. 지표가 시간 흐름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표를 계속 바꿨습니다. 아니면 정해진 지표 그대로 계속 끝까지 가요. 일 내도 저는 서울시 버스 쪽에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시내버스 개편하면서 시내버스 63개 회사 1등부터 63등까지 나눠요. 네. 그래서 앞에 1등부터 24등까지 성과급으로 50%씩 들어가죠. 그다음에 2등부터 53등까지는 그냥 기본급을 주고요. 나머지 7개 회사는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 번 2년 연속 맞으면요. 버스에서 주인이 바뀌어요. 왜냐면 그 버스에서 주인이 그 1년 사업비 한 10억 정도를 자기 돈으로 내는데 20억 정도를 두 번 못 맞으면 현금을 자기가 내야 돼요. 제가 감당을 못하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어디에 팔리는 중국계 사모펀드 회사에 팔려요. 그 서울시내 지금 버스 회사 중에 6개 회사가 펀드 회사에 팔려 있습니다. 펀드 회사에서 팔려서 그 평가를 계속 서울시가 지금 이명박 시대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20년째 똑같은 기준으로 계속 해요. 그래서 시민 모니터라는 뭐 사고율, 정시성, 뭐 서비스 여러 가지 지표로 해서 계속 하는데 저는 실제로 보면서 초기에는 그런 현실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면 지금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다 운이 나쁘게 사망사고가 나든가 뭐 그런 형태지 뭐 변별력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데 20년 전에 했던 기준은 여전히 아직도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지표 한 번 정해진 지표가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보통은 거의 매년 손을 듭니다. 근데 아마도 서울시가 좀 이제 게으르거나 또는 이제 관심이 크지 않은 그러한 평가를 아마 그럴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이 들어가는 지표일수록 평가일수록 자주 바뀌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정년 늘려야 돼요. 공무원 정년.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 정년을 늘려야 돼요. 공무원 전용 정년 늘려야 되는데 정년을 지금 60대 60세까지 왜 저기니까 뭐지? 아니 그 계속 조금씩 높아지죠. 공무원 호봉제니까 60대까지 높아져요. 근데 그럼 65세까지 되려면 계속 높아지면 이게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무원 58세에서 55세였나 예전에? 공무원 전년 58세? 58세에서 60세로 높일 때 뭘 했냐면은 그때 이제 MB 때 아마 55세였나? MB 때에 많이 나온 정년 연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운동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깎아요. 그리고 이 남은 걸 가지고서 청년을 뽑겠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선우 교수님 조교할 때 이거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도 이판 없었어요. 임시제를 하나 해서 이거 연봉을 깎았는데
이것 때문에 청년에 대한 고용이 늘어나는 건 없었어요. 모든 공무원에서. 그러니까 60에서 65세로 늘릴 때 그냥 못 늘려요. 돈이 없어서. 분명히 깎아서 갈 거예요. 임피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피제로 가는데 공무원은 그냥 규정 넣어서 법 바꾸고 규칙 바꾸면 돼요. 공공기관은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 지표를 넣어요. 임금 피크제 조직 내에서 몇 명 하는 거. 실제로 아직 지표가 있어요. 아니면 장애인 고용 몇 명 하느냐,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뭐 그러한 것들이 되게 여러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연은 말 안 들으니까 정부가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지표를 넣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죠. 걸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주 바꿔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저는 기본적인 체계 평가가 아무리 깔끔하고 아무리 아무런 의미 없이 사심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해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그 보조금 지원을 하는 보조금 단체 평가에 들어갔어요. 민간 단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할 때 공약으로 가져가는 것, 그걸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일정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시민단체 그 카르텔을 실제로 공약이 들어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 도와줬어요. 저는 부탁받아서 별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평가를 다니는 느낌이 이상한 거야. 거의 싸우려고 얘 진짜 자기 좀 주시고 얘가 꼴려서 막 불을 붙여요. 이 평가를 통해서 여기 잘 알았어요. 실제로. 저는 그때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배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학습하고 있는 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또 이제 행정에서도 많은 제도도 그럴 겁니다. 그냥 제도는 제도고 그냥 운영은 운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의도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저는 가능하면 이야기 많이 들어드리고 잘 되고 나왔어요. 다 힘들잖아요. 보조금단체. 시민단체 나가면은 4명 앉아 있어요. 4명 여기 계신 분이 다예요? 다래요. 그럼 이제 아주 젊은 20대 초반에 있는 누가 제가 재무 담당이에요. 재무 담당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제가 공부를 다 하고 학원 쫓아다니고 막 자기 돈 내서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어요. 활동도 엄청 많이 했어요. 자기네가 만든 활동 보고서가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셨네요. 했는데 그럼 뭐해? 다음에 다 다른 자체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평가를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표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지표 안에 지표보다는 평가를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해요. 평가의 목적이 정해지고 운영이 결정이 되고 운영 방식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것이 지표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것이 뒤틀리면 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보조금단체들 안에 평가 지표도 되게 깔끔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표 거의 그대로 썼어요. 점수가 쭉 나오죠. 그럼 수정 매길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버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표 자체는 별로 상관 안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등은 뭐하고 잘라서 뭐하고 밑에는 뭐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똑같은 평가지표, 똑같은 평가 대상을 가지고도 여기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상을 주기 위한 평가와 100등까지 쭉 있을 때 여기에서 90등부터 100등까지는 벌칙을 주기 위한 평가는 평가 운영이 완전 달라져요. 실제로 살펴보세요. 처음에 어떠한 방식의 목적을 가지고서 평가가 임하는가, 평가가 설계되었는가,
요 가장 밑단에 있는 정책 의사결정자의 의중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다 도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평가를 하나도 다니지 않아요. 작년부터 다 그만뒀어요. 아마 몇 년 쉴 것 같아요. 국방부 평가를 맨날 하다가 영 나아지는 게 없어서. 근데 올해 같은 때는 안 하길 잘했죠.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금 뭔가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체감좀 받거든요. 조사본부도 되게 개인적으로 가서 특감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뜻을 공유하는 많은 다른 수비 교수님들을 하고 제도를 좀 잘 깎아 나가려고 하는데 20년 됐다고 하셨죠, 제도. 근데 그러고 나서 아주 정확히 본질을 파악하신 거예요. 초기에는 그런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필요했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왜냐면은 한 번도 관리를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 딱 보면은 바짝 쪼여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바는 평가를 계속 바꿔줘요. 지표도 계속 흔들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한 3년 돌리잖아요. 피평가자들이 익숙해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전년도에서 조금 바꾸면 되고 그대로 가고 그러면은 그 지표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아까 이제 아웃풋 디스토션 결과에 대한 왜곡 관리하는 지표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버려요. 재능조교가 전화를 20건을 받아야 된다. 하루에. 그럼 20건만 받고 나머지 대충 받아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찾아오는 학생한테는 예를 들어 안 만나죠. 그럴 수 있지. 지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여기 인천도 자주 오는데요. 이쪽에 버스에 있다 보니까 정시성이 굉장히 정확해요. 8분 간격, 9분 간격, 12분 간격이면 내가 어디를 이동하는데 시간을 거의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천에 와갖고 버스를 타거나 그냥 근데 제가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쪽이 다 보여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여기는 버스, 특히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를 내가 이동하면 시간을 서울은 30분이면 간다고 내가 예상을 하면 아무리 늦어도 35분 내에 가는데 여기는 1시간 넘어도 갈 수가 없어요. 서울은 그 중앙차로나 이런 것도 잘 체계가 이제 완전히 거의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그런데 다른 지역 가면은 이제 여전히 남부운전도 많고 그런 경우는 많아요. 서울은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표가 그런 체계가 계속 흔들어져야 해서 언제는 여기서 이렇게 사라졌다가 걸렸다가 언제는 지표를 좀 이렇게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하는 것들을 또 이제 이 지표에 대해서도 비중을 대점을 100점 만점 하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목표 아까 이제 우리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표 체계에서 이제 100점에서 계획, 그다음에 수행, 성과, 그다음에 활류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놔요. 그다음에 계획에서 20점, 수행에서 30점, 성과에서 40점, 활류에서 10점. 보통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과에서 이건 대부분 다 체계니까 공무원들이 계획서 만들고 뭐 월간 계획 만들고 하는 거 다 만들잖아요.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가요. 비슷해요. 근데 달리는 건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서 전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다. 여기서 다들 굉장히 밋밋하게 가져오고 목표치를 낮춰주잖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난리 피죠.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또 문제가 뭐냐? 목표치 대비 몇 %면 몇 점이 나오게 자동적으로 다 체계를 잡아놔요. 95% 100% 이상이면 40점 줘야 되고 90에서 95%면 뭐 38점을 줘야 되고 이것을 다 체계를 만들어놔요. 왜? 주관적인 부분을 아까 봤죠. 객관적인 걸 좋아해. 주관적으로 들어와서 후려치거나 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다 밋밋하게 가져와서 욕먹고 말아요. 저는 이제 다음에 가서 늘 하는 게 뭐냐면은 계획에다가 비중을 늘리고 성과 지표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것을 감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서 이제 성과 지표가 적절치 않으면 여기에서도 감점하고 뭐 결과를 달성했어도 이것도 감점하겠다. 라고 가면은 2점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또 게임을 해요, 직원들. 어떻게 해요? 그냥 감점 바꿔서 이것은 38점 만점 맞을래? 계획에서 다 하고서 여기 18점 맞고서 가서 토탈 90점 이렇게 맞고서 땡 하겠다. 도전적으로 잡아와서 100점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채워. 그럼 이제 다음에 저는 다음 행은 어떻게 하냐? 회전 늘려가. 장난치지 말고 10점 올리고 여기서도 40점에서 28점까지 맞춰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조금 달라요. 계속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체계 자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심는 게 중요한 할 거고요. 이게 2, 3년 걸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 조직이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흔들어서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듣는 이유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그 다음에 하나 두 개의 기관에 대해서 또는 소수의 기관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이런 식의 아주 마이크로한 접근이 잘 붙어서 컨설팅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공문 평가, 아니면 공공기관 평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도 이제 아까 버스 회사처럼 1등은 뭐가 되고 꼴찌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 결과를 대중에 공개를 해라. 피드백을 가져가지 말고 어디를 더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대중의 결과를 공개해버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압박감을 느낄 거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선순환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더 잘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 공개가 생산과 공개가 공공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과 관리를 운영하는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시간이 많이 됐네. 너무 그렇습니다. 마무리하시죠. 고맙습니다.